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있죠. 물론 대한민국 증시도 아주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신호일까요? 물론 미국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페드의 대폭 금리 인상 단행에 따른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겠죠.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미래 경기를 선행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 가장 바닥이냐 또는 가장 위험한 상태냐?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에 리세션 즉 경기 침체 R의 공포가 반드시 온다. 내년에는 무조건 온다. 언제 오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그 선행이다. 선행지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경기가 한번 확 몰아치면은 한국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외환 위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R의 공포는 시작도 안 한 셈인데 이제 겨우 시작 안 한 셈인데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가 비상이 걸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정선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IMF 기준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또 외환 위기가 올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마저도 듭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제대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영상의 뒷부분에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외환 위기든 경제 위기든 어떤 위기든 간에 이명박 정부, MB 정부의 천재성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 당시 전 세계가 극찬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미국보다 먼저 당시의 경기 침체에서부터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당시에도 외환 위기가 온다. 즉 외환 보유고가 막 빠지고 있었으니까 불안감이 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기발한 국제 이관계를 씁니다. 이관계 하니까 굉장히 안 좋게 들리죠. 아닙니다. 병법에서 나오는 필요할 경우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이관계입니다. 이관계라고 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익에 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관계를 쓴 겁니다. 내년의 경기 침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억나는 사람 그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기가 막히게 극복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례를 한번 봄으로써 그러고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이게 중국 삼국지보다 훨씬 더 재밌습니다. 진짜로 삼국지를 해버렸으니까. 그 당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2008년도 9월 15일 미국에서 세계적인 은행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습니다. 그 세계 금융위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린스펀은 한 세기에 즉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사건이라면서 위기 확산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 그린스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FRB 의장이었거든요. 그 FRB 의장이 미국의 다른 대형 금융사들도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다른 나라는 다 제껴놓고 우리나라 원화 홀로 약세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쫙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했던 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당시 외환 보유고 비상금이 있었지만 일단 이 비상금까지 써버리면은 대외 신인도가 하락해가지고 진짜 외환 위기를 불러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마구잡이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도 이럴 때 가장 필요하던 것이 뭐라는 것은 다 생각하시죠. 통화 수합입니다.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강만수 장관에게 미국과 통화 수합을 지시했습니다. 그때 강만수 장관은 미국에게 통화 수합을 요청했지만 당시 미국은 한국은 통화 수합 자격이 안 된다면서 한국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 수합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으니 일본과도 통화 수합을 해라고 지시합니다. 10월 11일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열렸고 강만수 장관은 나카가와 재무상에게 통화 수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나카가와 재무상은 치사하게 30억 달러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치사하게 30억 달러를 내밉니까? 그런데 그 30억 달러라도 급하면 통화수합을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이 제안을 거절해버립니다. 차갑게.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이 제안한 30억 달러를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일본의 30억 달러를 받으면 한국은 30억 달러도 없는 나라로 비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거절하자 일본은 금액을 올려서 50억 달러를 제시합니다. 50억 달러 통화사업 해줄게.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도 거절해버립니다. 일본은 다시 금액을 올려서 70억 달러 통화사업을 제안합니다. 초기 30억 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또 거절합니다. 3번이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난 일본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97년도 IMF 위기 때처럼 외환수급에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합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말대로 단돈 1달러가 급할 때 70억 달러를 거절한 것은 순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출신 아닙니까? 비즈니스맨다운 감각과 지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놀랄 노자가 벌어집니다. 일본한테 70억 달러 수합을 거절했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 판을 키워버립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쫄대기 같은 일본의 속셈을 충분히 알아챈 MB는 강만수 장관에게 중국과 통화사업을 추진해서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를 경쟁을 한번 오지게 붙여봐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사실상 싸움을 붙인 건데 이렇게 해서 한미통화사업, 한일통화사업, 한중통화사업, 세계 통화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판을 키워버리는 거죠. 그해 10월 22일 강만수 장관은 중국의 쇠시런 재정부장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강만수 장관은 한국과 통화사업을 하면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살살 꼬드기 이게 국제적으로 안 통할 것 같지만 이런 꼬드김에 중국은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위안화는 서방 선진국들 사이에서 주변 통화라고 무시당하고 있었고 가만 쇠시련이 생각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렇다. 한국 같은 나라와 통화사업을 하면 중국 위안화의 위상이 확 올라가겠구나. 야, 해보자. 해가지고 마침내 이 꼬임에 넘어옵니다. 쇠시련 부장은 강만수 장관의 말에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금액이 얼마가 되든 통화사업 해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야 이럴 때 위안화 같이 좀 올려보자. 위안화의 위상을 한번 올려보자 하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건드렸고 그때 강만수 장관은 300억 달러를 달라고 해서 한중 통화사업이 체결됩니다. 300억 달러. 일단 300억 달러가 확보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일본이 제시한 70억 달러의 4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중 통화사업을 알게 된 일본은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옵니다. 일본의 몸이 바짝 다른 거죠. 10월 30일 일본이 한중 통화사업으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미국과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사업 잭팟이 터져버립니다. 미국도 한국이 중국과 한중 통화사업을 하자 갑자기 몸이 달아올라가지고 중국하고 300억 달러 했냐? 그럼 우리도 해줄게 해가 300억 달러를 추가로 엎어버립니다. 그러자 일본은 더욱더 몸이 바짝바짝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 일본이 제안한 30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중국도 해줘버리고 미국도 해줘버리고 그러자 갑자기 일본이 무조건 통화사업을 해주겠다고 요청해왔고 강만수 장관은 300억 달러만 해달라 하니까 처음에 일본이 제안한 30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일본은 예스 무조건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무조건 들어줘버렸습니다. 한미통화사업이 터지고 한중통화사업도 터지자 한일통화사업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한미통화사업과 합쳐서 9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외화를 확보하게 됩니다. 900억 달러의 통화사업이 체결되자 해외로 빠져나가던 달러가 갑자기 귀신같이 멈추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었는데 당시 해외 평가를 보면 뉴스위크지 2010년 8월 16일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동무대를 제공했다. 두 번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세 번째, 이명박 대통령의 역량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댑니다. 그때 세계가 깜짝 놀랐으니까요. 일본이 처음 얼마 해주겠다? 30억 달러 해주겠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900억 달러,
30배로 늘어났고 30억 달러가 900억 달러로 늘었고 그 900억 달러를 만들어내는 데는 돈 한 푼 안 쓰고 요리조리 그 비즈니스맨이 그런 거 참 머리 잘 돌아가죠. 요리조리 서로 경쟁 업체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듯이 경쟁 국가들끼리 싸움을 붙여가 목적을 확 달성해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무난히 넘어가고 세계의 극찬을 받게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내년에 리세션이 올 거다, 경기 침체가 올 거다 하는 것은 이미 세계 유수의 분석가들은 공통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 경제의 향방인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카고 대학교 부수 경영대학원과 함께 경제학과 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전문가 중에 68%는 내년인 2023년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자, 요거 도표가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 보시면 내년도 2023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는 것은 총 응답자 중에 무려 68%, 38명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응답자의 38%는 경기 침체 구간을 공식 판단하는 전미경제조사국 NBER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보통 경기 침체는 실질 GDP 증가율이 2분기 연속 감소할 경우를 뜻하는데 NBER은 이런 사전적 정의를 떠나서 전체적인 경제 사이클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경기 침체로 봅니다.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이렇게 굴렁굴렁 하죠. 요 제일 밑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다. 자, 그게 경기 사이클이라는 곡선 그래프죠.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 물론 2024년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 경제학자도 30%나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라고 보는 학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서곡만 울리는 거죠. 전주곡만 뿜빠 하고 올리는 그 해가 올해입니다. 전주곡만으로도 미치겠죠. 기름값 올라가는 거 하고 여러 개 보니까 이런 결과는 그동안의 연준 입장과는 미국 연준 입장과는 배치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암울한 계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를 합니다. 원래 연준은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즉 고통을 줄이면서도 수요를 억제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즉 빅스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자신감이 발로했지만 결국 그릇된 판단으로 드러났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갔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5월 셋째 주 보고서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며 연준은 홉슨의 선택과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홉슨의 선택이 뭐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둘 중 어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하는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택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완만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느냐 아니면 큰 규모의 급속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 좀 천천히 오느냐 확 오느냐, 그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다. 뭘 선택해도 경기 침체라는 즉 리세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야기고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국에서 기준금리 올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이죠. 그동안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 즉 0.25% 인상만 밟아왔는데 미국과 보폭에서 차이가 확 나죠.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 운용부 본부장은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에 이어서 8, 10, 11월 기준금리를 0.25%씩 추가 인상해서 연말의 기준금리가 3.0%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은 민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률 저하. 우리 정부는 거시경제에 대한 뚜렷한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제 지표 등을 고려해 볼 때 올해 국내 물가는 4%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미 5월 물가 상승률은 5.4%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6월에는 그보다 더 높은
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물가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늘려버립니다. 게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성장률을 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가계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5%였습니다. 지금 주담대는 7%, 8%로 막 가고 있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평균금리가 연 4.05%라 치고 이걸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 오를 때마다 가계가 부담해야 될 이자는 연간 3조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결국 물가 상승, 인플레, 그로 인한 긴축은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놔두면 인플레, 잡자니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해야 소비를 줄이니까 소비가 줄어들면 인플레는 작겠지만은 경기 침체도 같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타파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까딱하면 경제까지도 말아먹어버리는, 즉 침체로 들어가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더하고. 그럼에도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예상치는 금리 전망이라고 하죠.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은 3.4%까지 오르고 내년에는 3.8%까지 오르다가 2024년에 다시 3.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건 기준금리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 이렇게 나가면은 시중금리는 이것보다 최소한 더블 또는 따따블이죠. 시중은행은 기준금리보다 이자율이 높아야 장사를 하면 남을 거 아닙니까? 결국 시중은행은 쉽게 말하면 돈 장사를 하는 데인데 돈 장사가 원가보다 자기 관리비하고 이익은 만들어야 되니까 시중은행 금리는 훨씬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담대가 7%, 8%, 어쩌면 10% 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공포스러운 얘기이지만 그렇게 내다보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아나갈 방법이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즉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화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외화마저도 골 때리는 상황이 되면 정말로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총 투자된 돈이 약 2,7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1,000조 원 정도가 외화입니다. 달러입니다. 대부분 다 미국인이죠. 그러면은 지금 다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놓으면 최소한 경기 침체 중에서 외환 위기 정도는 안심하고 방어할 수가 있겠죠. 미국하고 다시 통화스와프를 맺어놓으면은. 그러면은 미국하고 통화스와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초적인 어떤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면서 양국 간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상설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미국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어준 나라는 영국, 일본, EU, 스위스,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주요 5개 국가. 이 5개 국가의 특징은 이 나라의 화폐가 세계에서 통용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들입니다. 국제 무역 결제 시장에서 EU의 유로화 통용되죠. 영국 파운드화 통용되죠. 일본 엔화도 어느 정도 통용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프랑, 캐나다 캐네디안 달러 다 통용됩니다. 그런데 원화가 그렇게 통용이 잘 되나요? 그래서 상설 통화스와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설로 맺어준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맺어준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일단 그때 그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걱정 중에 한 개는 일단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맺어지면은 미국으로 빠져나가던 자금이 돌아 버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사는 게 주식시장부터 살아납니다. 확 살아납니다. 그때 발표된 공동선언문에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상회담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물밑 협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 양국이 그날 공동선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정진하기 위해서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하면서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면서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길고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통화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딱 들어봤을 때 그렇게 나오죠. 그렇지만은 미국이 상설 통화사업은 안 해준다 그랬죠.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시장에서 통용이 되어줘야 미국과 상설 통화사업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나라가 국제결제시장에서 20위권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힘들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맺어놓으면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가능성이 희박한 거 가지고 너무 큰 기대를 하거나 이걸 바람을 넣어놓으면 나중에 안 됐을 때 그 후폭풍을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상설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어떤 다른 협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제안합니다. 상설 통화 스왑은 예를 들어서 아파 리미트가 없다고 치면은, 저 금액적 제한이 없다면은 우리는 금액의 제한을 둔 상설 통화 스와프 이거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900억 달러 그랬죠. 지금은 화폐가치 많이 올랐으니까 한 2천억 달러나 1,000억 달러 정도의 상설 통화 사업을 딱 맺어놓으면 1,000억 달러까지는 그냥 안심할 수가 있으니까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돈들이 싹 리턴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돌아오면은 첫째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크게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위기는 잘 극복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일단 너무 크게 공포에 쩔지 말자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미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이 문구가 어떻게 현실화될지는 몰라도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R의 공포가, 즉 리세션의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